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꿈속에서도 제가 나타났나 봅니다. 주무실 때 침대에서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꿈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배당 분리과세에 많이 지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요,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이제 줄게 되니까 부동산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이 핵심 부동산은 아무래도 그 물가 상승을 비트하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속됐던 부동산 불패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부동산이 그동안에 왜 그렇게 문제가 됐냐면, 실제로 내 돈 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갭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분리과세 해가지고 배당 소득이 충분히 나온다면, 실제로 우리가 꼭 상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임대소득을 위해서 집을 사야 된 한 채 더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구축을 해 놓으면 과거 고배당 주식들 미국 사례를 보면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3M이라든지 여러 고배당 주식들이 물가 상승만큼 계속 배당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건물 가격 예전에 아파트 가격 올라가듯이 예전에 3억짜리가 지금은 또 10억, 15억, 20억 이런 식으로 주가 자체도 올라가면서 배당 소득, 캐피탈 게인 양방으로 이제 다 먹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중산층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은 중산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그게 부동산으로 중산층이 된 게 아니라 주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사 또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기사가 좀 많아가지고요. 첫 번째 기사는 1분기 사상 최대 물량 쏟아진 미 국채입니다. 아침에 그 모닝 브리프 할 때도 어제 그 조은경 교수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조 교수님이 예전에 기재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채권 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이 훨씬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채 발행이 이번에도 좀 많았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딱 기사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1분기 사상 최대 물량 쏟아진 미국채 글로벌 금리 자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급증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정부가 재정 적자 폭 확대로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 대한 950억 달러 지원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한 국채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질 전망이어서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급증하는 미국채 발행 표가 나오는데 2015년부터 지금 쭉 나오네요. 이게 아마 분기 차트인 것 같고요. 이번 24년도에 7.2조 달러 많이 찍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지난 분기도 그랬었고, 그 전 분기, 지난 분기면
10월, 11월, 12월. 그래서 10월 달에 국제 발행 규모가 크니까 빌 에크만이 작년 8월 달에 미국채 숏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 1분기에 지난 분기보다도 규모가 더 많아졌었네요. 가장 많이 찍었던 적은 보니까 코로나 직후네요. 코로나 직후에 돈을 왕창 찍어내고 코로나 보조금 때문에 그때 돈을 왕창 찍어냈었는데 7.2조 달러면 지금 페드의 대차 대제표가 8.9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한 7.3조 달러가 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페드 대차 대제표 페드의 자산만큼이나 한 분기에 국채를 찍어내고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이 연 5% 넘는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라고 돼 있고 지금 미국이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삼경 32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미 정부 부채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4경인데 이 4경에 해당되는 부채가 계속 만기가 되면 새로운 만기가 되는 국채에 원금하고 이자를 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또 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과 같이 5%, 4.6% 이 금리로 계속 미국채를 찍어야 되면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계속 고금리로 찍어야 되고 고금리로 계속 찍다 보면 예를 들면 4경이라는 부채를 지금과 같이 4.5%? 한 5%라고 할까요? 그냥 5%로 계속 처음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4경의 5%면 4, 5, 20 이자만 2,000조예요. 이자만. 네.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 좀 밑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일 채권시장에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0.04%포인트 오른 연 5.009까지 올라갔었네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672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 안전자산이 미국채로 수요가 쏠리면서 2년 만기는 연 4.877 그리고 10년 만기가 연 4.494%까지 금리가 하락했으나 이틀 만에 내림폭 이상으로 급등을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작아지며 시장의 안정을 찾은 데다 이날 미 하원이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한다. 608억 달러 그리고 26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이 현실화하면서 국채 발행 증가 우려가 살아났다는 지적이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마이클 커질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이번 주 1,830억 달러 규모 국채 입찰에서 2년 만기가 연 5%가 넘는 표명 금리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고요. 국채 발행 금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페드의 기준금리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요. 연내 3회 이상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고금리 지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이달 초 주주서안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각국의 재무장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각국의 재무장이군요.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 금리는 몇 년 내에 높게는 연 8% 또는 그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1980년대에도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전쟁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1980년 4월 달에 CPI 고점 찍고 나서 81년, 82년까지는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잘 안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안 떨어졌는데 CPI가 14.8에서 한 9%까지 쭉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한 10.7%까지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 반등이 들어갔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마치 작년 10월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이 CPI는 YOY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고 효과 때문에. 그러면서 82년을 넘어가면서 83년, 84년 되면 CPI가 쭉 밑으로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고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페드도 금리를 낮추면서 82년 한 8월부터 주가가 랠리가 시작되거든요. 83, 84, 85, 86, 87, 88년까지 미국 S&P 500 보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8년 내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몇 년 내에 오히려 미국 금리가 8% 또는 그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다이먼 회장님이 22년 10월 11일 그때도 인터뷰 기사 찾아보시면요. 그때도 S&P 500이 완전 바닥 찍던 날이었는데 그 3,500에서 20% 더 빠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뭐 700포인트 더 빠지면 나스닥 S&P 500이 2,800까지 빠질 수 있는데 야 그렇게나 안 좋게 보나 했는데 사실 그때가 정확하게 저점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저보다도 뭐 한 100배 1000배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귀담아는 듣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타당성 그거는 항상 계속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미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시장금리 고공행진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미 증권업 금융시장협회 시프마라고 있네요. 에 따르면 1분기에 미 정부가 7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양책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에 발행 규모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네요. 정부 지출에 비해서 세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분기까지 금리 인하 기대 덕분에 시장금리 상승 없이 국채가 소화가 됐고 그러나 이달 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예상치를 웃돌자 재무부의 장기 국채 입찰에 투자자 참여가 급감했네요. 수요가 부족하면 채권 발행 금리를 올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요. 페드가 고금리를 더 오랜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국채발 시장 금리 상승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재정적자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첨단 친환경 산업 보조금과 대대적인 학자금 탕감 등 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죠. 사실 예전에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복지 정책 확대했다가 완전히 거지가 됐죠. 진짜.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너무 솔직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막 찍어내서 쓰고 있습니다. 자, 헤지펀드 시타델 창업자인 켄 그리핀 CEO는 미 국가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출이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3.1%에 달했다는 미 의회 예산국 추정치를 인용을 하면서
실업률이 3.75%에 머무는 좋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 무책임하죠. 네. 야, GDP의 3.1%에 해당되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국가 채무에 대한 부채에 따른 순이자 지출이 GDP의 3.1%. 자, 약간 후속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IMF는 미 심각한 재정 적자, 복지, 구조조정이 해답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IMF가 복지제도 구조조정으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미국에 제언했고요. 고피나스 IMF 부총재는 전날 IMF 세계은행 춘계 회의 포럼에서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권고를 했고요. 미국의 재정 확장이 글로벌 수요를 자극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내고 있지만 경제에 더 많은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미국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6.67%에서 내년에는 7.0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 적자 비율은 2015년 3.5%의 2배가 넘게 되고요. 미국 정부가 노인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피나스 부총재가요. IMF는 이달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올해 GDP의 123%에서 2029년에는 13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IMF는 미국의 재정 정책 관리 방식은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높고 불확실한 금리는 다른 나라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네, 자본, 돈입니다. 캐피탈, 돈인데 그 돈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 달러주의 시대. 근데 이렇게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도 그리고 그 마구마구 돈을 빌려서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쓰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서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에 그 이머징 마켓에 좀 못 사는 나라의 통화 가치가 박살이 나고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량 자산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우량 기업의 주가도 해당이 되고요. 이러면서 미국의 어떤 재정 위기가 와야 되는데 미국은 위기가 오지 않고 오히려 허접한 나라들의 위기가 오면서 글로벌하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오히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사실은 폭락을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킹달러가 되고 참 희한하게 교묘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뀌긴 하겠죠.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예전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뀔 건데, 바뀌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서, 재테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약간 거기에 따른 또 후속 기사인데 버냉키 각국 중앙은행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 페드 의장 하셨죠. 경제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경제 예측 모델이 노후화한 탓에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영국은행 BOE에 제출한 경제 리뷰에서 페드가 경제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경제 예측이 어렵고 일련의 대규모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경제 모델이 노후화됐다며 예측 방법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정한 금리를 상정한 시나리오 모델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BOE는 21년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들이 과소평가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버냉키 전 의장에게 경제 리뷰를 맡겼었네요.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버냉키 전 의장은 같은 해 페드가 인플레이션에 늑장 대응했다고 직격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페드가 올해도 정확한 예측에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페드는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전망이고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드의 모호한 태도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지난 2월까지 조기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시사했다가 지난달에 물가가 반등하자 입장을 바꿨죠. 그러면서 데이터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페드가 중단기 경제 전망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밀턴 프리드만이 과거에 얘기했던 게 그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면서 그 시장 참여자들은 당장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일단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했을 때 물이 너무 차갑네. 시장 경제가 너무 지금 냉랭하네. 그러면 경기를 살려야 되겠어 하면서 금리를 낮춰도 그게 바로 효과가 안 나니까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안 그러면 뭐야 왜 안 나와 하면서 금리를 더 낮추고 돈을 풀었다가 나중에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과열이 되면 그때 또 확 잠그는데 왜 효과가 안 나지 하면서 더 찬물을 확 들었다가는 뭐 또 물이 확 차가워지고 그런 현상을 빗대서 샤워실의 바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미리 선제적인 소통입니다. 시장하고의 소통.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 말고 그 전까지 제가 미국은 벤 버냉키도 그랬었죠. 2013년이었었죠. 테이퍼링 텐더럼이라고 2014년부터 우리 이제 테이퍼링 들어갈 거야 라고 13년 5월에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래? 하면서 시장이 이제 뜨거운 물을 잠글 거야 라고 얘기를 미리 해줬죠.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거기에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갑자기 우리 테이퍼링 시작해. 우리 갑자기 중단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 한국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거야 내릴 거야 온갖 예측을 많이 하는데 보면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금리를 언제부터는 이제 내릴 거고 언제까지는 계속 좀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다가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몇 년 전에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게 좀 문제인 거죠.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할 거야.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데이터 분석해야죠. 공부해가지고 해서 앞으로 CPI가 약간은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21년도에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된통 틀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너무 겸손해지셨어요. 너무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자들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나 거기에 여전히 어떤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항상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마다 이목이 주목되는 집중되는데 약간 시장하고의 소통하는 거는 많이 좀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벤 버냉키가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벤 버냉키가 앨런 그린스펀 이후에 2007년인가에 페드 의장이 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시장이 박살나고 그 박살났을 때도 유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찍어서 막 뿌리더라도 목표 물가 3% 달성할 때까지 그때는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게 심각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조건 목표 물가가 달성될 때까지 돈을 그렇게 찍어서라도 물가를 올리겠다. 굉장히 강력한 시장의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헬리콥터 벤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이 재무 요쪽이랑 페드나 이런 쪽에 경력이 좀 없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관련된 뉴스이고요. 공급 물량을 확 늘린 중국 히토류 가격 3년 만에 최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풍력, 터빈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이 히토류 가격이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네요. 3년 전에는 이 히토류를 갖다가 이 무기화 시킨다,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죠? 흑연, 코발트, 니켈과 함께 중국이 전략광물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봅시다. 21년도보다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네요, 지금. 22년 전후로 그때 18만 달러, 톤당 18만 달러까지 올랐던 히토류 가격이 5만. 야, 많이 빠졌네요. 그죠? 70%. 딱 70% 빠졌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데이터 제공업체 아거스를 인용을 해서 네오디뮴 그리고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가격이 이름이 어렵네요. 올해 3월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뒤 현재 톤당 5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히토류의 일종이 NdPr, 이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이 NdPr 산화물 가격은 2022년 초 톤당 18만 달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63%가량 하락했다. NdPr 산화물은 연구 자석의 필수 원료이며 연구 자석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소재이군요.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전략 광물로
급부상했고요. 영국 히토리오 채굴업체 레인보레어 레인보레어 어스의 조지 베넷 CEO는 히토리오는 전기차, 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뿐 아니라 드론 등 전투기와 스마트폰에도 필요한 원료라면서 에너지 안보에 필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연구자석 시장은 최대 공급국이자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히토리오의 7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처리 능력도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토리오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렇게 70%나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주요 광물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잃은 중국 외 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방국의 주장인데 최근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BHP, 엘버말, 그리고 글렌코어 등 서방 채굴 기업들이 줄줄이 광산 문을 닫고 감산에 나섰습니다. 22년 초 톤당 8만 달러를 웃돌던 코발트 가격 역시 현재 톤당 2만 7천 달러대로 주저앉은 상황이고요. 중국은 1980년대부터 쿼터제, 수출 제한 등 국가 정책을 통해서 수십 년간 국제 광물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서방국 사이에서는 중국의 광물 굴기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 히토리오 이게 rare earth잖아요. 네, rare하다는 겁니다. 희소하다고 희소한 흙이다 해서 히토리오인데 지난번 이 표를 보시면 가격이 5만 뭐 이러다가 전쟁 전후로 해서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금 언급이 됐던 이 히토리오가 전기차, 풍력 터빈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속에 중국이 그러면 우리 히토리오 이거 수출 안 할 거야. 그걸 또 자원 무기로 얘기하고 하면서 주가가 그 히토리오 가격이 거품이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 실제로 가격이 많이 뛰니까 광산 개발에 또 여기저기서 나서게 되고 이렇게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 광산 개발했을 때 채산성이라고 하잖아요. 채산성을 따지게 됩니다. 지금 10만 원일 경우에 앞으로 채굴을 하는데 우리가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 10만 달러를 받아서 하면 얼마 정도 이익이 날 겁니다. 라고 채산성에 대한 그런 프로젝션을 해보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채산성이 모두가 다 그 추정치가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에 결정적인 이유는 다 공급자 증가인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태양광도 그랬고 이 중국이 뛰어들면서 그 엄청나게 지금 뭐 샤오미 자동차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이렇게 뛰어드는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1, 2등을 겨뤄야 되면 내 돈을 중국과 싸우는데 내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무시무시하게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에서 그 만들어내는 그 공산품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서 배송까지 해줄 수가 있지? 네.
1980년대부터 쿼터제 수출 제한 등 국가 정책을 통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방시혁, 뉴진스 키운 미니진, 하이브와 전면자.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도 다뤘었고 어제도 저도 밤에 요 관련된 기사 좀 쭉 찾아보긴 했었는데, 하이브 하면 우리나라 그래도 엔터 지금 1등이잖아요. 1등이다 보니까 그래도 1등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그래도 기사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거래소 시총의 47이네요. 47이고 시가총액은 8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주말에 올렸던 우리가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죠? 외국인 지분율이 21%네요. 지금 21%고 대주주 지분율은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율 방시혁 외 외인, 방시혁 외 11인 50.77%네요. 많이 들고 계시네. 네. 예전에 그 SM 같은 경우 보면 이수만 PD께서 20%도 안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뭐 거의 연 200억씩 그걸 로열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방시혁 의장이 요 외에 넷마블하고 다 합쳐서 51% 들고 있고, 우리 자주가 3.4 있으니까 다 합쳐서 54%다 그죠? 54%에다가 국민연금 7.6 해서 60%. 60%니까 나머지 유통물량 40% 중에 20%를 외국인이 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실제로 유통물량은 19% 정도 되는 거고, 그죠? 그 위에 보면 이제 펀드들이 얼마 들고 있냐,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패시브 하이브 코스피 200에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또 운용사들이 들고 있을 거고, 보면 여기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부 코덱스랑 타이거 운용하는 회사고, NHK, 아문디, KB자산 다 ETF 운영하는 운용사죠. ETF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다 합쳐서 한 2% 정도 또 들고 있네요. 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1위 엔터사에 무슨 일이? 하이브가 뉴진스 소속사인 자회사입니다. 어도어라고. 이 자회사 어도어와 전면전에 돌입했는데, 하이브 측이 20일 어도어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인데, 민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했고요. 어도어가 하이브의 뉴진스 뺏기기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싸우니까 좀 그렇다 그죠? 자, 민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일각에서 제기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런 하이브의 이 같은 주장이 어도어가 한 달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뉴진스 표절을 묵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 한다고 보고 감사권을 발동해서 증거 수집에 나섰는데, 또 다른 경영진이 어도어 독립에 필요한 하이브의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민 대표와 기타 주주가 18%, 2% 들고 있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가 80%를 잡고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당연히 하이브 측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놓은 이사들이 다 있을 건데,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뭐 이거는 저는 좀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인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인 아일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아일리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은 방시혁 의장이 직접 맡았군요. 일각에서는 아일리스의 그룹 정체성과 스타일링, 안무, 뮤직비디오 등이 뉴진스와 비슷해서 민 대표가 제작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네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 경영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표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지난주에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 표절 행위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된 데 따른 입장 표명을 바란다고 공식 서신도 보냈었군요.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자 하이브 주가가 7.8% 급락했고,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하이브가 자랑해온 멀티 레이블 체제의 균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하이브는 지주사 격인 하이브 아래 지금 빅히트 뮤직, 이 방탄소년단이 있는 빅히트 뮤직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디스 엔터는 세븐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세라핌이 있는 소스 뮤직, 그리고 뉴진스의 어도, 엔하이픈의 빌리프랩 등 복수의 자회사를 뒀고요. 단일 아티스트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와 컨셉트를 가진 아티스트로 자원을 분산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투자자로서도 지주사격인 하이브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문제는 레이블 간 내부 경쟁이 격화하고 모회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에 멀티 레이블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데 있고요. 어도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표절한 것 외에도 다른 신인 그룹을 우선 지원하는 등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자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업계는 양측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하이브 주가에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고요.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적자인 게임과 전자상거래 등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비판하고 하이브의 경영 전략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자회사 현황이 나오거든요. 예, 관계사 현황 쭉 나오는데, 좀 전에 소스뮤직 80% 돼 있고요. 빅히트는 100%입니다. 어도가 왜 여기 100%로 나오네요? 여기는 민 대표가 그죠? 아까 18% 들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FM 가이드에 기업 개요로 들어가 보면 어도가 100%로 나오고 있고, 위버스 컴퍼니 55%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플레디스 85% 돼 있고. 네. 이 멀티레이블 전략이 저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약간 사업부 부문별 대표 체제 비슷하잖아요. 보면 자회사를 더 가지고 서로 경쟁도 하고, 예, 저쪽이 잘하는 거 있으면 뭐 좀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예, 덩치는 공룡처럼 커져도 약간 벤처기업 같은 정신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방시혁 의장이 교통정리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리랑 그 어떤
원칙, 아무리 그래도 선의 경쟁은 좋지만 표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약간 이렇게 선을 딱딱 그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시혁 의장이 직접 아까 PD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네,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부업으로 600억을 벌었다? 주식 투자로 대박난 회사? 시간이. 네, 주식 투자로 대박난 회사. 부업 뒤는 기업 개미. 이 영업이익보다 더 벌었다. 자, 본업보다 주식 투자로 돈을 더 많이 번 상장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 종목에 투자한 기업의 자산 가치가 불어난 것이고요. 그러나 부업에 집중한 기업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해서 주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피 가죽 제조업체 조광피혁의 지난해 주식 평가이익은 전년 대비 623억 늘었고요. 작년 영업이익 63억 원에 10배 가깝다. 보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은 3,111억 원에 달하고요. 와, 그래요? 조광피혁의 최대 투자처는 버크셔 해스웨이 비중 61.3% 그리고 애플을 또 25.6%나 들고 있군요. 버크셔 해스웨이는 2013년부터 장기 투자를 해왔고요. 작년 초까지 현재까지 주가가 31.14% 올랐고요. 이 밖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S&P 500 ETF VOO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국보 디자인도 지난해 주식평가이익이 1873억 늘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324억인데 6배에 해당됩니다. 영업이익이 324억이나 보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군요. 이 회사는 매그니피센트 7에 집중해서 큰 수익을 올렸고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등 5개 종목에 고루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가가 408% 오른 핀테크 업체 어펌 홀딩스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양자 컴퓨터 회사 아이온큐도 일찌감치 발굴을 했었군요. 투자의 귀재시군요. 중견건설사 서희건설은 반도체 호황을 예측해서 작년에 369억을 벌었는데 지난해 태양광에 투자하는 인베스코 솔라 ETF를 처분하고 ICE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속스에 투자를 했군요. 지난해 TA에는 26.88% 하락을 한 반면에 속스는 65.56%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주가가 140% 이상 뛴 인공지능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발굴해서 잡잡한 수익을 올렸고요. 신재생에너지에서 반도체 AI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적기에 포착해서 투자한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자,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낸 업체도 있는데 SG세계물산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물산 등 12개 국내 상장사에 투자를 해서 평가이익이 펀드를 포함해서 73억 늘었고요. 작년 이 회사 영업이익이 18억인데 4배에 해당됩니다. 대한유팜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ETF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짰고 경인전자는 서든컴퍼니, 코인베이스 등 해외 주식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 개미들의 주가는 투자 성과와 별개로 실적에 따라 움직였고요. 작년 초부터 이날까지 세계물산은 23% 빠졌고 경인전자 11%, 대한유팜 7.4%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장사들의 주식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회사 측은 영업 환경 악화에 대비한 분산 투자는 재무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회사의 본질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농부 박경옥 회장님이 작년 회사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주식 투자를 이유로 국보 디자인 경영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회사 투자 전략을 짜고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경영자의 판단이지만 투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면서 본업과 투자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도 상장사 회장님이 찾아오시고 내일도 새로운 상장사에서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업개미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상장사 회장님 80이 넘으신 회장님한테도 제가 손을 잡지는 않았었지만 회장님이 그동안에 그런 화학 분야에서 이렇게 회사를 이루셨고 그 사업 감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그 회장님도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언급이 안 되는 회사이긴 한데 안 되는 사업,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은 이 사업은 좀 위험해 보여, 힘들어 보여 하면 사업은 공장 다 지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이 사업은 지금은 이제 이 비즈니스는 당분간 좀 안 될 것 같아 하면 싹 팔았다가 요즘은 이 사업이 잘 되네 하면 또 그쪽 분야를 또 사고, 여기 반도체도 언급이 돼 있지만 그 회장님도 반도체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 제조업으로 산업화도 이루시고 그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 오셨는데 이제는 그 회사에 쌓여 있는 그 자본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도 그렇게 달러를 벌어 오는 게 그게 애국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인피니티 투자자문이 있을 때도 이 한 제지회사 주식을 저희 그 제지회사에 자금을 꽤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내주는 금액이 사실 영업이익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10년 내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슈퍼개미 하는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제지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주식으로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혹시 이 회사 주식을 형님네 회사가 운영을 해주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우리가 기업들에 쌓여 있는 그 현금을 예금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우량한 기업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법인 자금을 계속 불려나가는 것,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